민주당이요 오늘까지 이른바 쌍특검,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 한덕수 대행이 그런데 국무회의를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시한도 1월 1일까지인데 오늘까지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또 독소 조항과 위헌 요소가 상당히 많은 법률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를 야당이 지명하는 거면요 사실상 야당이 특검하는 것과 동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가요 어제 정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상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여러 헌법적 법률적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어렵다고 이렇게 밝힌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다.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특검을 올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이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요, 민주당은 처음에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 그리고 한국법학교수회가 각각 한 명씩 특검의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민주당하고 비교섭 단체면 어디냐?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서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김여사 특검법은 더 문제예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처음부터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특검 후보 2명의 추천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아예 박아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는 행정권 중 하나인데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식해서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 여권에서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권 아니어도요. 법학계에서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는 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게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는데 사실상 이게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 특검법, 정부 특검법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여사를 내걸고 국힘을 공격한다. 사실상 정당의 가장 예민한 영역인 공천과 경선 문제를 쑤시겠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특검법에 적시된 수사 대상이요.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5건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여당이 문제 삼는 게 무엇이냐?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 삼는 게 무엇이냐? 김건희 여사의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또 올 4월 총선과 관련된 개입 의혹입니다. 그리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한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개입 의혹 이 부분을 특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문제를 삼냐? 그 여당 관계자는요. 말이 김건희 특검이지 사실상 정당의 가장 예민한 부분인 공천과 경선 문제를 들쑤시려는 거 아니냐? 이 과정에서 여당 인사들이 뭐 굴비처럼 다 출소한다거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은 나중에 계엄은 나중에 잘못이 없다고 밝혀져도 당이 풍비박산 나는 거다. 영업 비밀이냐 다 들통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검이 진행되는 그 시기도 문제예요. 그 특검이 진행되는 시기. 특검법에 따르면요. 특검의 준비 기간은 20일입니다. 이 기간에도요. 증거 수집 같은 수사 절차를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후에 수사 기간이 90일입니다. 90일이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30일에 연장을 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30일 연장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토탈 170일까지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특검이라는 게 2달 정도 특검 수사 기간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8년 전에 특검을 했을 때도 그때도 제 기억에 한 2달 정도의 특검 수사 기간이 있었고 그걸 뭐 몇십일 연장을 하느니 마느니 그때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단기간에 특검을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최장 170일까지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특히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최근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뭐 6월 조기 대선설 같은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봐야 되지만요. 그럴 경우에 특히 특검 기간이 이 대선 시즌하고 완전히 맞물리게 돼서 그래서 더더욱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고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소가 됐는데 나중에
특검이 위헌으로 결론이 나오면 뭐 수사한 게 없어지게 되는 건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 소식 한번 간단하게 다뤄봤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야당이 또 오늘까지 공포하라고 계속 으름장을 놓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기한도 한참 남은 건데 그거를 왜 지금 해야 하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저도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그냥 이유 없이 이거는 밀어붙이는 겁니다. 원래 1월 1일까지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걸 24일까지 공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왜 일찍 해야 되는 건지, 일주일이나 남은 거를 공포를 안 했다고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게 대체 무슨 논리인지 네. 그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속칭 표현이 좀 그렇게 한데 쪽수가 많으면은 정의냐, 예? 쪽수가 많으면 밀어붙이는 거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야당 말 안 들었다 죄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야당 마음대로 안 했다 죄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 뭐 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분은 하지 않아요. 어. 우원식 의장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네. 우원식 의장은요 네. 중재나 제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어제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에게 하라고 곧바로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에서는요. 아니 상설특검은 정치권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해석의 문제도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우 의장이 어제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헌법적 법률적 해석과 이견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여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최근에 저는 그 부분에 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 우원식 의장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보다 신뢰도가 여권에서 더 네. 높게 나왔습니다. 그 기사 봤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대망론 뭐 이런 것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시잖아요. 예, 뭔가 큰 꿈을 꾸는 거 아니냐 이런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예, 네. 그런 식의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뭐 직접 아주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 보통 이제 국회의장의 어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슈가 막 갈릴 때는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도 당적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 국회의장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비판을 받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 공격이 오는 상황인데 탄핵 얘기를 또 꺼내잖아요. 예, 탄핵 얘기 꺼내죠. 그거 질문해 주세요. 예. 네, 그 얘기도 이제 여의치 않다고 비판이 나오는데요.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려면 정족수가 200명이어야 되나 아니면은 151명이어야 되냐 이것도 여야 간의 입장이 굉장히 갈리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을 탄핵을 하려면요. 정족수가 200명이어야 되냐 아니면 151명이어야 되냐 이거를 두고 여야 간의 입장이 상당히 갈리는 상황입니다. 어제 그런데 헌법학회장이요. 그 200명이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네, 밝힌 맞습니다. 바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 사견을 좀 밝혀보겠습니다. 야권 성향 매체들은요 어제 입법조사처에서 151명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취임 이전, 그러니까 대행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총리로서의 한정된 부분이다라는 판단이고 과거에는요 2017년엔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법조사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된다. 200명 이상 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성동 대행 같은 경우에는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 네. 원내대표라고 기네요, 해야겠다.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해야겠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난 7월에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네. 탄핵을 추진한 것을 거론을 하면서 민주당이 탄핵 추진한 것을 거론을 하면서요. 당시 이상인 대행의 지위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해석됐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거를 방통위 위원장 대행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주진우 의원도요. 현재 한 대행이 당연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고 국군 통수권 등 중단할 수가 없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이분이 뭐 정치권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국회에 오랫동안 그냥 이제 근무를 하신 분이에요. 보통 이제 이런 걸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 탄핵소추 부분이죠.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에 대한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반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예.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그리고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고요. 예, 151명이 이제 적용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꼭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은 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2017년에는 어땠습니까? 그 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요? 예, 2017년 당시에 네. 그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등 야 3당이 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바른정당이 동참하지 않았고 이게 무산되긴 했었는데 당시에 입법조사처가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 그러니까 3분의 2죠. 200명 이상이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내놓으니까 그 민주당이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전에 있었던 사유로 탄핵 소추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잣대가 뭐 이때는 이랬고 저 때는 저렇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당시에는 그 입법조사처가 200명이라고 2008년 전에는 그렇게 밝혀놓고 이번에는 151명이다라고 밝히는 거 그분에 대해서 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권한대행 취임 전에 총리로서의 관련된 부분에 한정을 했는데 그 부분을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여러 뭐 야권 성향 매체에서는 151명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게 그것도 약간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한덕수 탄핵 카드 압박이 잘 안 먹히니까 이번에는요 국무위원을 추가 탄핵을 해서 아예 국무회의가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황당한 일인데 그 아주 극단적 카드다 이런 그런 주장이 나와요.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있습니다. YTN 출신,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제 김어준 유튜브에 나왔고 이런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발언을 했습니까? 국무위원 15명 중에 5명을 탄핵해버리면 의사 정족수인 3분의 2에 못 미쳐서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자동으로 발효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또 한 헌법학자는 국회가 국무회의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는 거다. 이제 입법부가 행정부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킨다. 이런 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또 얘기를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논란이 되니까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질러놓고 나중에는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 의견인지 아니면 진짜 앞으로 이렇게 갈지 또 관심이 쏠립니다. 이게 사실 국무위원을 탄핵시켜갖고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는요. 국가가 그냥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넥스트가 전혀 없는 듯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우린 이렇게 할 테니까 빨리 이거 통과시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고 한덕수 빨리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통과시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특검법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이제 김여사 특검법 등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름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지 사실상의 국민의힘 특검법이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과연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쏠려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탄핵안 관련해서 많은 이제 많은까지는 아니지만 몇몇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지 국민의힘에서 대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동재, 세범님, 김하나 화이팅 뭐 등등 나오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저희가 평소에는 제 사견이나 이런 걸 잘 밝히지 않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제 개인 유튜브 하는 느낌으로 한번 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요. 미국이요. 연이어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신뢰를 또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 저희가 어제 한번 상세히 다뤄봤는데 어제 저희 방송 못 보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이제 한덕수 대행에서 여러 갈래로 좀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VOA
미국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네. 소리라는 방송을 통해서 미국 국무부의 시각을 간접적으로 좀 전달을 한 바도 있는데 네. 그 최근에 있었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우려라든지 그 다음에 맞습니다. 또 한덕수 대항에 대한 신뢰 같은 부분을 방송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전달을 한 바 있는데 일단 주한 미국 대사가 여야 지도부와 어제 만났습니다. 어제 만났는데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목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한국 정부와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골드버그 대사가요.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목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한국 정부와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덕수와 우리 미국은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을 할 것이다. 공유하는 목표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과 한덕수와 미국이 같이 가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한덕수 체제에 대해서 뭐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흔드는 게 유쾌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유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요.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현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전화 통화를 통해서 뭐 밝힌 내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밝히긴 했지만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현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탄핵을 하겠다. 뭐 언제까지 24일까지 일주일 전에 빨리 처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미국에서는 이걸 과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 어제 점령군 같은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당시에 사용을 했던 그런 점령군 같은 그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VOA 방송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이제 주한미군 철수 같은 부분도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련된 내용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비대위원장이 오늘 의총에서 이제 결정이 될 각인데요. 네. 밤 사이에 뭐 나경원 분위기를 의원 뭐 여러 나경원 의원 얘기도 있었고 권영세 그다음에 의원. 권영세 의원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 많은 분들 얘기가 있었어요. 뭐 권성동 의원이 이걸 뭐 겸임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의원 얘기도 있었고 뭐 윤상현 의원 얘기도 있었고 다양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오선의 권영세 의원으로 가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저도 이제 밤사이 확인을 해보니까 관련 내용이 맞다라고 이제 저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의원이 좀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차지할 것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역임할 것으로 그런 식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의 내용이 상당히 심했는데 또 이른바 친한과 반한과의 그런 갈등도 있었고 그랬는데 또 권영세 의원이 혼란을 좀 수습을 하고 당이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그 투표도 했었고 다뤄봤었는데 네. 일단은 권영세 의원으로 가기로 됐다. 오늘은 투표가 없나요? 오늘 없습니다. 이미 끝났는데 무슨 투표가 있습니까? 네. 아니 저희 뭐 자체 제작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PD님이 그 굉장히 잘하시는데 항상 좀 유력하게 그 비율이 따라갔던 걸로 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또 투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투표가 기대가 돼요.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짧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홍석준 의원님이 부득이한 이유로 좀 못 나오게 돼가지고 제가 오늘 제 개인 유튜브가 다시 좀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는 사실 우리나라 뉴스 다 보거든요. 다 보고 하루에 거의 한 10시간 넘게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 취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진행자 입장이었고 제 사견을 잘 밝히지 않고 제가 취재해온 내용을 잘 풀지는 않는데 저도 우리나라 돌아가는 내용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오늘은 그래서 제가 취재한 내용들 위주로 좀 제가 말씀 좀 많이 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더 재미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하나 씨도 재미있게 생긴 건 아닐까요? 네? 제가 재미있게 생긴 건 아닐까요? 뭔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네. 재밌게 생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국선 변호인 관련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네. 법 쪽에서 네, 법 쪽에서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세요. 법원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2심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대선에 나가고 싶다는 이 야당 대표에게 국선 변호인이 웬 말입니까? 네,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도 아예 의원회관에 보냈잖아요. 항소 이유서 마감 기한이 다음 달 7일인데 이 기한도 꽉 채울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나중에 사선 변호인 선임한 후에 또 변경하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뉴스에서 제가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치트키 살짝 좀 말씀드려야겠다.
여러분 수감 시설에 가면요, 교정 시설에 가면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뭐 무죄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죄를 짓고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변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잖아요. 그런 경우인데 변호인 선임하려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국선 변호인이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선 변호인이 와가지고 뭐 30만 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이제 구치소에 한두 번 오고 뭐 서면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데, 그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선 변호인이 선정이 되는 것인데, 야당 대표에게, 대선 나오고 싶다는 야당 대표에게 국선 변호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 참 코미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도 하도 안 받아갖고 아예 의원회관에 보냈어요. 의원회관에 보냈고, 이게 항소이유서 마감 기한이 1월 7일입니다. 1월 7일인데 이 기한도 꽉 채울 것 같습니다. 1월 7일 아니면 6일 정도에 채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왠지 7월일 것 같네요. 7월일 것 같네요. 이렇게 될 것 같고, 이게 또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사선 변호인 선임을 하면은 또 선임계를 내면은 그때부터 또 시간을 또 어느 정도 또 벌 수가 있어요. 내가 변호인을 새로 맡았으니까 나 이거 사건 판단하는데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한 달 정도 시간을 또 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물론 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진짜 변호인 선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동을 봤을 때는 이건 좀 재판 지연이 너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서 이걸 정상 송달로 간주를 하고 재판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절차대로 해야겠지만, 근데 헌재 절차가 법원보다 많이 좀 빠른 것 같다라는 그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빠르죠. 예, 많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송달일로부터 모든 모든 탄핵 심판 중에 가장 빨리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좀 헌재와 법원의 시계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댓글을 좀 보자면은 이재명 재판 지연 꼼수 또 시작이네 하고 박태철님이 남기셨습니다. 예, 그러게 좀 빨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신문 정도면 지금 그나마 우파 의견 내주는데 뭐라고 하지 맙시다 하는데, 저희가 언론으로서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에 다루지 않는 내용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좀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내용도 저희가 짧게 한번 다뤄볼게요. 중앙선관위가요,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계 시가 허용된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이 번복을 한 거에 대해서 참 그렇습니다. 우리 김하나 기자도 사는 동네 근처에 이 현수막 굉장히 많이 걸려 있죠. 네, 많이 걸려 있습니다. 용산구에 살고 있다 보니까 권영세 의원을 비판하는 현수막도 보이고요. 네, 뭐 권영세 의원도 내란하고 엮어갖고 또 막 현수막 달고 그러겠네요. 내란 동조범이라고 아예 쓰여져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재명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용산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재명 안 됩니다. 이거 걸어도 됩니다. 이거 엄청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그러니까 이상한 잣대로 국민들에게 그런 끝없이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소쿠리 투표도 그랬었고 채용 비리도 그랬었고요. 채용 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무총장, 사무차장, 그러니까 원투 펀치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대법관을 빼고, 그러니까 상근직으로서는 가장 높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이런 채용 비리가 있었다, 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또 최근에 좀 특히 논란이 있었던 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이런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정말,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이거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의혹 제기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협박 같은데요. 이건 뭐랄까요? 이게 말도 하지 마. 표현의 자유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류하겠다. 최근에 이런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선관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정선거 의혹이 터무니없다는 걸 입증하고 싶으면 국민을 위협할 게 아니라 그럼 끊임없이 이렇게 끝도 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런 편파적인 결정을 좀 내리는 그런 일부터 좀 중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진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내란 수계, 뭐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정연욱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 과거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밑에 그거를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걸 못 걸게 하니까 이걸 이제 비타 500병에다가 걸어갖고 컴퓨터 앞에다가 딱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참
이런 식으로 이제 선관위가 나이롱이라고 하셨잖아요. 어제 이준우 위원께서. 그러니까 나이롱이라고 나이롱 좀 네. 표현이 그렇긴 하다. 네. 네, 이게 갔다. 편파적인 결정이 또 처음이 아닌 게 예.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는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런 표현이 들어간 투표 독려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니까요. 네. 당시에 선관위가 어떻게 말했냐면 해당 문구가 국민의힘 등에서 민주당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면서 또 불어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무능 뭐 내로남불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민주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불어를 했다고 하면 얘기를 하면 네. 그때 선관위도 그거를 인정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예. 선관위가 그때는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인정해버린 꼴이잖아요. 그런 좀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고 민주당이 좀 연상이 됐나 봅니다. 예, 민주당이 좀 연상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관위 관련돼서 좀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사진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 샵 1 합시다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TBS에서 네. 아이고 그거 저 봤습니다. 사람들 저는 지난주 놀랐어요. 금요일에 저 김어준 제 재판에서 보고 왔잖아요. 네. 김어준 아, 씨가 보셨나요? 저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굉장히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갖고 네. 이 재판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앞으로도 한참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 막 부동해갖고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왔는데 뭐 한마디 아, 하셨습니까? 네? 한마디 하셨어요. 아유 뭘 해요. 쳐다보기도 싫어갖고 안 봤습니다. 근데 김어준 그다음에 아까 그 청산가리 얘기했었던 그 네, 김규리 씨 김규리 원래 씨. 김민선이었잖아요. 네. 예. 그분 그다음에 또 누구야 또 주진우 기자 그다음 왼쪽에 저 정준이라는 저 무슨 경인 교수 있는데 저 사람도 저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했던 사람이고 어. 그다음 밑에 태희 아닌가 밥 많이 먹는 태희 그다음에 맨 위에는 저 이은미 아니에요 이은미 맞습니다. 맨발의 디바 저런 네. 사람들이 그 일합시다. 일합시다라는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TBS에서 네. TBS에서 뭐 100만 명 유튜브 뭐 팔로워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저 운동을 캠페인을 했어요. 했었는데 저게 그러니까 아니 선거를 앞두고 일합시다 당시에 1번이 이제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럼 일합시다 일 해야죠. 그것도 파란 바탕에. 야, 뭐 그런 네.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빨간색으로 입고 나왔고 네. 이 합시다 이러면은 이죠. 이렇게 하면 이거 큰일 나죠. 얼마나 네. 큰일 뭐 이거 방송국 저희 회사 없애버릴 걸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할 텐데 이런 식의 세상이 좀 있었다. 예. 저때 당시에 당시에. 기억납니다. 거의 모든 페이지에 네.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뭐 유튜브도 그렇고 첫 화면을 저걸로 맞췄던 기억이 당시에 있습니다. TBS에 관심이 좀 많으셨는데. 네, 저거를 보다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네. 유심히 봤습니다. 아예 그런 식의 세상이 좀 있었는데 네. 아니 선관위가 이런 거나 제대로 좀 규율을 하고 그랬어야지 왜 이런 무슨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현수막을 걸고 이러는지 참 저는 그리고 저희 또 사진 보시면은 MBC가요 1이라는 문구를 세웠었어요. 저게 미세먼지 농도가 1도 아니고 무슨 0.1인가 그랬었는데 네. 갑자기 여러분 1입니다. 파란 1이 떴습니다. 이러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1이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낮은 네네. 거 좋은 거예요. 네. 왜 중국 편이에요? 아무튼 근데 미세먼지 농도가 낮다고 1이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저걸 그러면 뭐 어디 보수 언론사나 보수 뭐 종편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 2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번엔 뭐 말도 안 2입니다. 되는 일이죠. 큰일 나죠. 그런데 저는 저걸 공영방송에서 저런 행동을 했다. 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세상에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 정도 사이즈의 숫자를 네. 내보이는 건 저는 전무후무했던 것 같아요. 저 크기의 숫자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세상이 좀 대놓고 하겠다는 생각이 좀 네. 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좀 넓게 보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공영방송이 아닌 곳, 그러니까 공영적인 언론이 아닌 곳이라면 사주가 있는 곳이라면은 저는 어느 정도 경향성을 띄워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영방송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의 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특히 KBS 같은 경우에는 뭐 광고도 2,500원. 없잖아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저 매월 2,500원씩 지금 내고 있는데 모두가. 그런데 모두가 다 내고 있잖아요. 안 내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네. 분리해버리면 안 돼. 다시 통합징수한다고 하긴 하는데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방송에서 저렇게 일자를 숫자를 내서서 한다. 이거는 글쎄요. 과연 이게 옳은 걸까요?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도 핑크색 꽃을 들고 핑크색 저희 했다는 이유로 그때 선관위에서 그때 이거를 흑백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걸로 저희가 어제 한번 다뤄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정우성 씨는 뭐 정치적 성향이 국힘은 아닌 것 같긴 네.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색깔 하나에도 굉장히 영향을 받고 뭐 택시 랩핑 같은 경우에도 선관위에서 파란색. 파란색으로 색깔을 보궐선거 한다고 네.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뭐
파란색으로 방역 소독 완비 뭐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하는 게 아니 선거를 파란색하고 빨간색 당에 하고 있는데 저걸 파란색으로 래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선관위 자체가 그러니까 그 스스로 그렇게 오랫동안 불신을 자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 네, 피디님이 투표 띄우셨네요. 또 이게 아, 투표요? 재미있는 투표 꼭 해주시고. 근데 저는 세 개 다 하고 싶은데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요. 예. 선관위에서 또 이런 과거 이런 채용 비리 사건이나 그 부실 운영 공정성 논란 도덕적 해이 심각 문제로 인해서 그 의원들 사이에서는 또 자성론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윤석열 의원이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에 이번 현수막 사태를 가리켜서 신성한 투표용지를 소쿠리나 비닐봉지 라면 상자에 담아서 운반한 사건이나 기표한 투표용지를 내줬던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중앙선관위는 처절한 반성이 먼저다라고 꼬집기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기자님이 찍으셨잖아요. 그 사진. 저 사진 저 말고도 많이 찍었는데 제가 당시에 지구를 제가 당시에 주민센터를 지나가다가 너무 깜짝 놀라갖고 그걸 영상으로 막 찍고 해가지고 네. 언론사에 제보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나가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다 네. 찍었고 제보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제가 찍은 거 방송 탄 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